그러게 내가 분명히 말했었지. 내가 한국에는 절대 안 온다고 했었잖아. 여기 한국의 어느 한 식당의 유럽인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자신의 딸에게 뭐라고 하며 분노하고 있는데요. 분노하던 외국인 중년 남성은 이상하게도 분노를 넘어 눈물까지 흘리고 맙니다. 과연 이 유럽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과거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프랑스에서 인테리어업에서 종사하셨었어요. 프랑스의 인테리어업은 전통과 현대성을 강조하는데 할아버지 때는 기술과 지속 가능성을 조화롭게 결합하는 것보다는 프랑스 전통 방식의 인테리어업이 성행했다고 해요. 전통적인 건축에서는 주로 나무와 돌이 사용되었는데 나무는 지역적으로 풍부하게 자란 자원으로서 주택의 구조물에 활용되었으며 돌은 내구성과 경호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은 할아버지의 그런 프랑스 전통 건축 기술로 꽤나 풍족하게 지내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 집안의 가세가 기울기 시작해버리고 말았는데 할아버지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일을 하시다가 돌에 치여 다치시는 일이 생겼기 때문이었어요. 워낙에 큰 돌이었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목숨이 위험할 상황이었는데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절대 병원에 가지 않는다면서 고집을 피우셨던 모양이에요. 결국 할아버지는 이틀 뒤에 집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셨고 할아버지가 맡아왔던 일들을 마무리할 수 없게 되면서 온갖 빚들이 생기기 시작해 버렸다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일들을 처리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건축일을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일들을 대처할 수 없었고 가진 재산들을 다 팔아야 했을 정도로 위약금을 지불해야 했대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이후로 돈을 버는 일에 엄청나게 집중하셨고 악착같이 사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저희 가족은 지금껏 잘 살아오고는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우연히 아버지의 아주 어릴 적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예전 사진들을 보니 한눈에 봐도 꽤 넉넉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버지가 지금처럼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큰 불만 없이 그저 상황에 맞게 살아왔었던 아버지는 어머니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두 분은 함께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돈을 벌 수 있다면 뭐든지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고 한 푼이라도 아껴서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런 부모님들의 엄청난 노력과 고생 덕분에 저희 가족은 이제 어느 정도 여유 있는 경제적 여건과 상황이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가게는 3개인데 제법 규모가 커요. 파리에서 카페를 3개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당연히 자식으로서 저는 거기서 일손을 도와드리고 있죠. 어느 정도 작은 성공을 이루었기 때문에 아버지도 이제는 좀 여유가 있으니 편하게 사셔도 되지만 그동안 살아온 세월 때문인지 아버지의 근검 절약 습관은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몇 년이 지나도록 같은 옷들을 돌려 입으셨고 어디서 뭘 구매해야 하거나 하면 비싸다는 말을 달고 사셨는데요. 어느 날은 엄마가 아빠와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고 싶다면서 외출하신 적이 있는데 몇 시간도 안 돼서 냉랭한 기운을 팍팍 풍기며 들어오시더라고요. 들어가는 곳마다 비싸다고 하는 아버지를 보고 어머니가 엄청 열받은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가난했던 과거는 사실 아버지에게만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저는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했어서 저희 집에는 책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 가난했던 가정 환경으로 인해 저는 제가 읽고 싶던 책들을 거의 사지 못했어. 제가 읽을 수 있던 책들은 남의 집에서 얻어오거나 중고시장에서 산 출처를 알 수 없는 도서들이 전부였죠.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도 책을 읽고 모으는데 집착하게 됐고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외국까지 나가서 책을 사올 정도였는데요. 20대 젊을 때는 유럽을 넘어서 아시아 국가들의 유명한 도서들을 보고 싶다는 생각에 아시아 국가도 몇 번 다녀왔던 적 인터넷으로 사면 될 걸 굳이 돈 모아서 책을 사러 먼 아시아까지 왔다 갔다 했을 정도니 얼마나 제가 책을 사는 것에 진심이었는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한국에 있는 책들을 사기 위해서 가끔씩 가곤 하고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한국은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나라였어요. 막상 가더라도 일본이랑 중국이랑 크게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최근 들어 요즘 보여지는 한국의 모습을 보면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일본이랑 중국을 훨씬 뛰어넘는 매력을 가진 나라라고 제가 손을 걸 수 있을 만큼 확신하고 있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는 어느새 한국이라는 나라에 푹 빠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한국은 눈으로 볼 것도 많고 사람들도 매우 친절하며 수준 높은 현대 시설들과 최첨단 시스템들을 가진 국가이고 또한 사람들의 생활 편의 요소들이 많은 살기 좋은 나라인데요. 특히나 저는 한국에서 유독 무척이나 깜짝 놀랐던 경험이 하나 있어요. 아마 그때 저는 그걸 보고 나서 언젠가 우리 아버지랑 한국에 여행을 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 시간이 한참 지나고 몇 개월 뒤 저는 아버지의 생일을 앞두고 부모님께 한국을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는데요. 아버지는 기차만 타더라도 유럽 여기저기를 굉장히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고 프랑스에서도 엄청 편하게 아름다운 섬들을 돌아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 비싼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까지 가서 돈을 쓰냐고 돈 아까운 줄 모른다고 또 잔소리를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가보면 웬만한 유럽 선진국보다 한국이 훨씬 좋다고 일단 가보면 말이 달라질 거라고 했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영 좋지 않았죠. 하지만 저한테 이미 설득당한 어머니와 함께 계속 같이 한국에 가자고 조르니 아버지는 결국 백기를 들고 말았지만 아버지가 절대 비싼 항공은 안 탄다고 고집하시는 바람에 저가 항공사의 비행기를 타고 힘들게 저희 가족은 서울에 도착해 본격적인 한국 구경을 시작했습니다. 비행기도 먼 거리니까 대형 항공사를 탔어야 했는데 저가의 좁은 항공사를 이용해서 일단 시작부터가 체력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아버지는 거의 입을 다물지 못하시면서 공항을 나왔었는데요. 아마 한국인 분들은 왜 저희 아버지가 공항에서 입을 다물지 못하며 걸었는지 다들 아시겠죠? 한국의 공항은 제가 몇 번을 와봤지만 볼 때마다 감탄사를 불러올 만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엄청난 공항이니까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까지 공항 자체에 최첨단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현되어 운영되는 곳은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다른 나라의 유명한 공항 몇몇도 있긴 하지만 겉보기나 그렇지 막상 이런 첨단시 이 오류 없이 돌아가진 않아요. 오류도 많고 사람이 수시로 체크하거나 확인해야 하는데 한국은 그런 오류가 거의 없이 24시간 돌아간다는 것 때문에 다른 나라들 사이에선 거의 넘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하기도 하니까요. 저희는 공항을 나와 서울 명동 거리를 구경했는데요. 카페에 들어가 가족들과 커피를 마시고 있던 저희는 탄산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다가 목이 말라 카페 점원에게 물을 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는 제가 한국 카페 점원에게 물을 주문하자 또 쓸데없는데 돈을 쓴다며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모습에 저는 이때다 싶어서 웃으면서 아버지에게 한국은 물이 무료라고 말을 했는데요. 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 눈이 엄청 휘둥그레해지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저렇게 깨끗한 물을 공짜로 카페에 온 사람들에게 준다는 것에 충격 먹은 듯 했어요. 사실 프랑스 레스토랑과 카페에 있는 물을 먹으려면 돈을 내고 사 먹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돈을 지불하지 않고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면 수돗물을 떠달라고 점원에게 이야기해야 하죠. 하지만 프랑스는 한국의 깨끗한 수돗물과 달리 석회질이 섞여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혹시 프랑스에 오는 분들이 있다면 건강을 생각해서 피하는 게 좋아요. 아버지의 이런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전주에 있는 한옥마을을 구경하던 차에 어머니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하셨는데요. 그 소리에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조금만 참으라면서 곧 있으면 저녁 시간이니 식당에 가서 화장실에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괜찮다며 어머니께 근처에 있는 도서실 안에 화장실을 이용하자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너무 당연한 듯 화장실에 쓸데없이 돈을 왜 쓰냐고 또 뭐라고 하셨지만
저는 한국은 화장실도 모두 무료로 쓸 수 있다고 말씀드리자 아버지는 어떻게 된 게 한국은 물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무료냐면서 믿기지 않는 듯 재차 저에게 되물어보더라고요. 프랑스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손님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거나 공공 화장실을 활용해야 하거든요. 특히 관광지가 많은 프랑스는 관광지에서 작은 금액이지만 대부분 비용을 지불해야 화장실을 사용할 사실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이. 그런데 한국은 반대로 웬만한 공중 화장실도 무료고 식당에 가서도 급하다고 양해를 구하면 쓰게 해주는 게 보통이었어요. 당연히 이런 한국의 모습에 놀랄 수밖에 없으셨죠. 심지어 한국의 화장실은 비데는 기본이고 손 씻는 비누는 물론이고 더 놀랍게도 따뜻한 온수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한국을 경험하시면서 아버지는 한국에 살면 돈 아낄 일이 많겠네라고 신기해 하셨어요. 그런 아버지에게 저는 한국에서는 비싼 고급 음식을 굉장히 값싸게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말에 부모님 두 분 다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수소문한 한국의 맛집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갔어요.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간 음식점은 바로 해산물 요리를 하는 가게였습니다. 프랑스 물가 자체가 워낙에 비싸서 한 가족이 식당에 가서 정말 배부르게 먹으려면 한 끼 식사로 몇십만 원은 쓰고 올 각오는 해야 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해산물을 배 터지게 먹어도 유럽에서보다 훨씬 적게 나와 계산서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침 부모님과 함께 한국을 오기도 했으니 부모님께도 이런 놀라움을 경험하게 해드리고 싶었어. 어려운 과거를 보냈던 부모님은 사실 외식보다는 집에서 직접 재료들을 손질해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어디 외식이라도 가자고 하면 아버지는 방방 뛰며 기겁했을 정도로 외식을 기피 하셨었어요. 그런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의 해산물 식당을 왔으니 평소라면 비싼 곳에 왔다고 날뛰어야 할 아버지가 웬일인지 조용히 눈을 못 떼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해산물들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셨어요. 그때 식당 직원분이 저희 테이블에 다양한 밑반찬들을 올려주기 시작해 아버지는 직원분이 가져다준 음식들을 보고 조용하시던 입을 떼시며 다시 각성이라도 하신 듯 저에게 뭘 이렇게 많이 주문한 거냐면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돈을 써도 아무 말 안 했던 어머니마저도 여러 음식들이 테이블에 꽉 찬 걸 보고는 저보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셨어. 그런 부모님에게 저는 이건 그냥 밑반찬들이라 돈이 들지 않는 음식들이라고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제가 주문한 음식은 해물탕과 새우구이 2개뿐이고 2가지 음식을 모두 합쳐봐야 6만 원이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믿기지 않는지 제가 가격을 잘못 본 거 아니냐며 너무 당황해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나온 음식들로 테이블이 꽉 찼는데 심지어 이건 메인 음식이 아닌 무료로 나오는 반찬들이라는 말에 더 할 말을 잃으신 듯 하더라고요. 저희 나라에서는 식당에서 이런 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거든요. 거의 주문한 음식만 딱 나오고 말지 주변에 밑반찬이란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놀라실 수밖에 없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주문한 새우가 나와서 새우를 까서 초장에 찍어 부모님께 하나씩 드셔보시라며 접시에 올려드렸었어요. 한국인들은 새우를 이렇게 초장이라는 소스에 찍어서 먹는다고 알려드렸어. 부모님은 새우를 초장에 찍어 입에 넣자마자 새우의 고소함과 초장의 새콤한 맛이 잘 어우러졌다면서 감탄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음식을 드시면서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셨는데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고 눈치 보며 혹시 맛이 없냐고 물어봤는데요. 아버지는 아니라면서 맛있다면서 계속 무표정한 모습으로 음식을 드셨습니다. 마침 저희 테이블에 해물탕이 나왔었는데요. 테이블에 있던 해물탕 뚜껑 열자 모락모락 연기와 함께 해산물들의 향이 퍼지면서 저희 식욕을 자극하더라고요. 저는 아버지에게 다양한 해산물들이 들어가 있는 한국의 국물 요리라고 알려드리면서 국물을 한 입 드셔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말에 아버지는 수저를 들어 국물을 한 입 떠서 먹어보시곤
이렇게 다양한 해산물 요리를 한 번에 맛볼 기회가 거의 없기도 하고 워낙 외식을 안 하셔서 한국의 해물탕을 만난 아버지의 반응이 너무 궁금했어요. 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해물탕 국물 맛을 음미하셨고 제가 어떠냐고 물어보았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서서히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갑자기 눈에서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 모습에 저와 어머니는 당연히 너무 당황했는데요. 저는 나름 맛있었던 집이라고 생각해서 온 거였는데 아버지 취향은 아니었던 걸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곧 눈물을 닦으시더니 저를 바라보시고는 고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뚝뚝한 아버지는 생전 남에게 아쉬운 소리도 안 하셨지만 고맙다거나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런 아버지가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다니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 저는 한국의 식당에서 저는 생애 처음으로 아버지의 진짜 속마음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의 젊은 시절은 고단함의 연속이었는데요. 젊은 시절 본인의 신분 노출을 우려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고 온갖 일들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지만 워낙 물가가 비싸니 삶은 팍팍했다고 하더라고요. 늘 일을 끝내고 퇴근한 아버지는 슈퍼에 들려 장을 보곤 했었다고 하는데요. 외식하기에 넉넉하지 않았던 터에 집에서 음식을 엄마가 해야 했기에 슈퍼에 들러 가격을 비교해가며 살 것을 고르는 자신에게 문득 서러움을 느낀 적도 많았다고 했어요. 뼈 빠지게 일해 돈을 버는데도 동전 하나에도 벌벌 떨어야 하는 인생이라니. 아직 젊고 충동적이던 아버지는 욱하는 마음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먹고 싶은 것 하나 못 먹나 생각이 들어서 한 번은 큰 마음 먹고 평소 비싸서 사 먹지 못하던 해산물을 집에 잔뜩 사서 간 적이 있었다고 했어요. 당연히 어머니도 아버지가 사온 해산물을 보고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바로 다음 날부터 전날에 충동적 구매에 엄청난 후회를 하셨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때 거하게 한번 해먹은 식사로 거의 한 달 내내 돈을 크게 아껴 써야 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부터 아버지는 절대 돈을 허투루 쓰지 않게 되었다고 했었어요. 자신이 버는 돈은 오로지 가족의 생계와 미래를 위해서 쓰여야 한다고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그러시면서 스스로 원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살아오셨다고 했어요.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지난 삶들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아버지께서 많은 희생을 해오셨는지 뼈저리게 느꼈었어요. 어머니도 감정에 북받쳐 우신 아버지의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지시면서 아버지를 보고는 당신이 애냐면서 핀잔을 주시면서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딸인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인 게 창피하셨는지 괜히 이상한 딴소리만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 안 온다고 했잖아라면서 말이죠.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는 날 저는 아버지에게 계속 가족을 위해 사셨으니 이제는 본인을 위해 사셨으면 좋겠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는데요. 한국을 여행한 뒤로 아버지가 이제는 조금은 여유 있게 사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정말 달라진 게 있는데요. 가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와서는 한국도 갈 일 없니라면서 은근슬쩍 저에게 물어보시는데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이제 곧 돌아오는 어머니 생일날 또다시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에 갈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 다시 한국에 가면 어떤 요리를 먹어볼까 고민 중인데 혹시 한국에 가서 반드시 먹어야 할 메뉴가 있다면 지역과 음식명을 알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버지께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드리고 싶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희 가족에게 너무나 좋은 기억으로 평생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족을 위해 한 평생을 아끼며 최선을 다해 사셨던 소피아 씨의 부모님 이야기를 담은 사연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한국인들이 기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 눈을 믿을 수 없네요. 이게 정말 한국인들의 힘인가요? 여기 한국인 남편과 함께 명절을 맞이해서 시댁으로 가는 중인 한국제 부부가 있습니다. 캐나다 출신인 아내는 시댁에 가기 위해 고속도로를 타던 중 기적과 같은 장면을 목격했고
그때 목격했던 기적 덕분에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가 봤던 기적과 같은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는지 함께 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 남편을 만나 한국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캐나다 출신의 줄리라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쩌다가 한국에 와서 살고 있냐고요? 그 과정을 설명드리기 위해 우선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된 이야기부터 들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인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된 지도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캐나다에서 여동생과 함께 작은 빵가게를 하고 있었던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동양인 손님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 동양인 손님은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인가 저희 빵가게로 매일 아침마다 찾아와서 똑같은 빵과 커피를 사가더라고요. 한 일주일간 그렇게 그 손님이 같은 메뉴를 주문했고 그때부터 그 손님이 눈에 들어왔던 저는 자연스럽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희 둘은 주문할 때마다 서로 인사를 주고받을 정도로 가까워졌죠. 옆에서 저를 바라보던 여동생은 제가 사랑에 빠진 것 같아 보인다고 말하더라고요. 동생에게는 아니라면서 그냥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말을 걸었던 거라며 둘러댔지만 사실 여동생이 말한 게 정확했어요. 그 손님을 처음에 봤을 때는 그저 흔한 동양인 같아 보였지만 미소가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동양인 손님도 제가 나쁘지 않았던 눈치였어요. 그걸 서로 눈치챈 순간부터 저희 둘은 급속도로 가까워질 수 있었고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서로를 더 알아가기 시작했죠. 알고 보니 그 동양인 손님은 영호라는 이름을 가진 한국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이제부터 영호 씨라고 부를게요. 영호 씨는 한국에서 유명한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었고 출장을 목적으로 캐나다에 와서 약 한 달간 머무르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했어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저희는 서로를 더 알아가고 싶었고 제가 빵가게에 출근하지 않는 휴일에도 따로 영호 씨를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사이까지 발전하게 되었답니다. 일하다가 우연히 영호 씨가 저희 빵가게로 올 때면 어찌나 설레이던지 한시라도 빨리 퇴근해서 영호 씨와 함께 마음 편하게 데이트를 하고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영호 씨가 갑자기 분위기 좋은 식당을 예약했다면서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날 영호 씨에게 사귀자는 고백을 받았죠. 사실 제 입으로 말하기엔 부끄럽지만 영호 씨는 저를 처음 봤을 때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고백을 받았을 때 저는 생각이 많았어요. 영호 씨는 캐나다 사람도 아니었고 곧 있으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한국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마음은 너무 고맙지만 조금만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했죠. 사실 저희 둘의 관계만 놓고 봤을 때에는 무조건 사귀는 게 맞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한국과 캐나다는 지리적으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20대 중반이었던 저는 곧 있으면 결혼 정년기가 끝나는 시기였고 단순한 연애보다는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해야 하는 시기였어요. 어쩌면 마지막 연애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한국으로 돌아가기까지의 시간이 보름도 안 남아있던 영호 씨와 함께 추억을 쌓아가도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영호 씨가 제게 사귀자고 고백한 이후로 며칠의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과연 이 사람을 놓치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지금을 돌아봤을 때 크게 후회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죠. 제게 영호 씨는 항상 세심하게 저를 챙겨주고 제가 이야기를 할 때면 제 이야기를 경청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데이트 속에서도 잔잔하게 저를 감동시키는 사람이었죠. 그동안 캐나다 남자들과 연애를 했을 때에는 이렇게 섬세한 사람을 만나지는 못했었던 경험이 있고 캐나다 남자들을 앞으로 더 만난다고 하더라도 영호 씨 같은 사람을 만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영호 씨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중요하게 할 말이 있으니 만나서 이야기하자고요. 영호 씨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제가 영호 씨가 일하는 사무실 앞에서 기다렸고 영호 씨가 저를 한눈에 알아보더라고요.
평소에는 편안해 보였던 영호 씨의 얼굴이 그날따라 굉장히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그게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오히려 저와의 관계를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영호 씨와 저는 함께 건너편에 있는 카페로 향했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영호 씨에게 제 진심을 이야기했죠. 우리 진지하게 만나보자고 말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은 영호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가 워낙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길래 이제 서로 그만 연락하자는 이야기를 할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은 저는 웃으면서 영호 씨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냐는 대답을 했죠. 그리고 영호 씨도 진지하게 만나보자는 제 말에 좋다면서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때 제가 봤던 영호 씨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영호 씨의 그 어떤 모습보다 밝아 보였죠. 그리고 저는 영호 씨에게 부탁을 하나 했어요. 우리는 곧 있으면 국제 연애를 하는 장거리 커플이 될 텐데 최대한 빠르게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아무래도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이야기도 있는 만큼 서로 함께 붙어 있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영호 씨도 공감하는 눈치였죠. 그러면서 제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영호 씨가 한국에 있는 본사로부터 제안을 하나 받았는데 가능하다면 캐나다에 2달간 더 머무르라는 제안을 받았다는 이야기였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하루하루 영호 씨가 한국에 돌아가는 날이 다가올수록 보내줘야 한다는 생각에 정말 너무나 속상했거든요. 물론 저희 둘은 커플이 되었지만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기약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희 둘은 정말 불같은 사랑을 했어요.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갔고 영호 씨를 제 여동생과 가족들에게 소개시켜주기까지 했죠. 사실 저희 가족들은 처음 영호 씨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제가 동양인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소식에 놀란 눈치였어요. 하지만 영호 씨를 실제로 소개해줬을 땐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갖고 있는 영호 씨 덕분에 대화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저희 가족들도 곧 영호 씨의 따뜻한 마음과 섬세함에 마음을 열게 되었답니다. 특히 저희 엄마가 이제서야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난 것 같다면서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식사 도중 갑자기 저희 아빠가 영호 씨에게 결혼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셨죠. 저는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결혼에 대한 걸 물어보냐면서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영호 씨가 아빠가 물어본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걸 듣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이 진지하게 저와 결혼을 할 생각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영호 씨와 둘이 있을 때 전 일부러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있었어요. 영호 씨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아직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기에는 너무 이른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죠. 생각도 하지 않았던 대답을 듣게 되었지만 그 대답을 들었던 전 더더욱 안심이 되었어요. 이 사람과는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오히려 그런 영호 씨의 모습을 보고 저희 가족들은 영호 씨를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죠. 그렇게 저희 가족들에게 영호 씨를 성공적으로 소개시켜주고 영호 씨를 바래다 주던 그때 영호 씨가 갑자기 제게 물어볼 게 있다면서 멈춰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게 결혼해서 함께 한국에 가서 살자며 프러포즈를 하더라고요. 이미 한국에 집이 있고 그 외에도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그저 몸만 와도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 했죠. 순간적으로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때 저희는 정식으로 사귄 지 2달 정도밖에 안 된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프러포즈를 받다니요. 장거리 연애를 하는 건 각오를 하고 영호 씨와 사귀고 있었지만 결혼해서 한국에 함께 들어가서 사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영호 씨의 가족 역시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고요. 아무리 몸만 오면 된다고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정보도 별로 없었고 캐나다에서 사는 것과 얼마나 다를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죠. 그래도 어쨌든 영호 씨와의 진지한 미래를 그리고 있었고
영호 씨의 직장 때문에라도 저희 둘이 결혼하게 된다면 제가 한국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건을 하나 걸었죠. 저희 가족들은 영호 씨를 마음에 들어 하기도 하고, 저희 둘은 서로를 사랑하고 있으니 마지막으로 저를 영호 씨 가족들이 마음에 들어하면 그때 바로 결혼을 하자고 말이에요. 영호 씨는 자기 가족들은 자신의 생각을 굉장히 존중해 주기 때문에 자신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저희 둘은 함께 한국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다행히 영호 씨를 가족들에게 이미 소개해줬고, 저희 가족들이 영호 씨를 마음에 들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허락을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게 되었고, 모든 것이 새로웠지만 제 옆에 있는 영호 씨를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놓였어요. 인천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저희 둘은 서울에 있는 영호 씨의 집으로 택시를 타고 가게 되었어요. 신기했던 게 한국에는 굉장히 큰 크기의 택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캐나다에는 저렇게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크기의 대형 택시는 없거든요. 마치 택시보다는 밴에 가까운 형태였어요. 승차감 역시 매우 고급스러웠죠. 그렇게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올라왔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톨게이트를 지날 때 대부분의 차들이 멈추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영호 씨에게 한국에선 대체 왜 톨게이트 앞에서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가냐고 물어보자, 영호 씨는 웃으면서 한국에는 하이패스라는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서 차량에 단말기가 부착되어 있으면 지나가기만 해도 자동으로 요금이 지불된다고 설명해줬어요. 확실히 캐나다의 고속도로보다도 한국의 고속도로가 더 편리하게 발전되었다는 점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캐나다의 경우 대부분의 고속도로는 무료로 운영되지만 몇몇 다리나 터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요금을 받고 있어요. 물론 캐나다에도 저런 식으로 톨게이트를 지나갔을 때 하이패스처럼 자동으로 요금이 지불되는 시스템이 있지만 승용차가 아닌 트럭과 버스를 위한 시스템이다 보니 일반적인 승용차 운전자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차를 세우고 일일이 요금을 지불해야 하죠. 보통 사람들은 트럭이나 버스보다는 일반 승용차를 더 많이 운전하다 보니 한국의 하이패스 시스템이 캐나다 사람인 제 눈에는 더 편리해 보였죠. 그리고 고속도로 바닥에 여러 가지 색상의 선들이 칠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초록색과 분홍색 색상의 선들이 칠해져 있었는데 제가 영호 씨에게 이게 뭔지 물어보자 색깔 유도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색깔 유도선이 도입되기 전에는 고속도로, 분기점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헷갈려서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도입되고 나서부터는 그런 일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했죠. 정말 아이디어가 놀라웠어요. 설치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 단순한 저 표시 하나. 덕분에 분기점에서 헷갈릴 일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겠더라고요. 왜 캐나다에서는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아직까지도 도입하지 않는 건지 참 아쉬웠죠. 물론 표지판을 잘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캐나다 사람들도 고속도로를 타면서 분기점에서 잘못 진입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영호 씨의 집으로 향하는 내내 전 한국의 고속도로에 굉장히 감탄했고 어느새 영호 씨의 집에 도착했어요. 영호 씨의 집은 아파트였는데 새로 지은 아파트라서 그런지 신기한 시설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심지어 엘리베이터를 집 안에서 부를 수도 있었죠. 캐나다에서 방금 막 한국에 도착해서 피곤했던 저희는 휴식을 취했고 그 다음날 바로 지방에 살고 있는 영호 씨의 가족을 만나러 갔어요. 지방으로 가는 길이다 보니 또 고속도로를 타게 되었는데 정말 신기한 점들이 많았죠. 한 번은 휴게소 화장실에 가는데 무려 휴게소 화장실에서 변기 커버를 닦을 수 있는 변기 시트 클리너를 제공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양변기는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건이다 보니 사용할 때마다 무척이나 찝찝했는데 이걸 이용하면 훨씬 청결하게 보리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심지어 가글이 비치되어 있어서 입안을 상쾌하게 유지할 수 있었죠. 처음으로 영호 씨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 휴게소에 비치된 가글 덕분에
더더욱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무척이나 부러웠어요. 캐나다에는 없는 한국만의 편리한 점들이 한국에 도착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도 너무나 많이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게다가 한국인들은 줄을 설 때에도 어찌나 질서를 잘 지키던지 굉장히 뛰어난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었죠. 정말 다행히도 영호 씨의 가족들은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셨어요. 영호 씨의 어머님이 유독 저를 이뻐해 주셨는데 모든 말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정말 저를 친딸처럼 챙겨주고 대해주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 마음에 감동했던 저는 어머님과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렇게 영호 씨와 저는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고 부부가 되었어요. 캐나다에서 저희의 소식을 들은 저희 가족들 역시 저희 부부의 앞날을 축복해줬죠.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한국에서 캐나다어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갖게 된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영호 씨와 함께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명절이 되어서 영호 씨의 가족들에게 오랜만에 향하게 되었죠. 그렇게 또 영호 씨의 고향집에 거의 도착할 때쯤 저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갑자기 제 주위에 있는 차들이 차선의 양쪽 끝으로 붙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차들이 왜 차선을 지키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뒤에서 구급차가 사이렌을 켠 채로 급하게 달려오고 있었죠. 아무래도 명절이다 보니 차가 굉장히 많았는데도 사람들의 그런 움직임 덕분에 거의 시간 지체 없이 구급차는 빠르게 저희 곁을 지나가더라고요. 마치 모세의 기적을 보는 것 같았죠. 구급차에 적혀있는 문구가 인상 깊었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구급차에 타고 있는 환자가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라는 문구였어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었고 감탄하고 있던 순간 갑자기 영호 씨의 휴대폰이 울리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 슬프게도 전화를 통해 들은 소식은 구급차를 타고 있는 그 환자가 바로 영호 씨의 어머님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인들은 추석 때 송편이라는 떡을 즐겨 먹는데 어머님이 송편을 드시다가 갑자기 목에 걸리셨다고 해요. 저와 남편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바로 응급실로 향했고 의사로부터 다행히도 어머님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몇 분이라도 더 늦게 응급실에 도착했더라면 생명이 위독해질 수도 있었을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의사 선생님은 정말 다행이라고 했죠. 어머님과 대화를 나누고서야 비로소 마음이 놓였던 기억이 나네요. 한국인 여러분들이 도로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준 덕분에 소중한 저희 어머님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휴대폰으로 자리를 맡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보통 자리를 지키기 위해 휴대폰을 올려두어 사용 중이라는 흔적을 남겨두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시선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모습이라는데요. 외국에서는 도둑이 어디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집 밖에서는 휴대폰 같은 귀중품들을 무조건 가방 속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놓는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의 주인공도 이 같은 문화 차이 때문에 한국에서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뉴질랜드 유학생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 웰링턴에 사는 로엘이라고 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대세이죠. 한국의 문화 중에는 케이팝뿐만 아니라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처럼 다양한 분야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한국에 몇 달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교환학생을 갔다 왔었거든요. 그 당시 저는 한국에서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날의 기억들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먼저 저는 웰링턴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한류가 유명하지 않았었는데 우연히 아시아 친구와 친해지면서 케이팝을 알게 되었었어요. 한국의 노래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만 알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때 저는 엑소라는 보이그룹을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죠. 엑소가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 덕분에 한국의 여러 명소를 눈에 익히게 되었었습니다. 한국의 홍대나 한강 같은 유명한 장소들도 알게 돼서 꼭 그곳에 가보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어요. 또 대학에서 타국의 연예 산업에 대해 에세이를 작성하는 과제가 있었는데 대부분 할리우드를 주제로 잡을 때 저 혼자 K-팝에 대해 작성해서 좋은 점수를 받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더 강해지게 되었죠. 그렇게 단기로 한국에서 공부하기 위해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사실 한국에 오게 될 때쯤엔 K-팝에 거의 흥미가 사라졌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도 많이 고민했죠. 하지만 과거의 좋은 기억들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다시 한국을 택했습니다. 처음 서울에 왔을 땐 제가 생각했었던 한국의 이미지보다 훨씬 뛰어나서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서울 생활의 편리함이 대단하더라고요. 서울에는 저렴한 음식부터 비싼 음식까지 손만 뻗으면 구할 수 있었어요. 또 대중교통의 편리함과 잘 갖춰진 인프라 제가 태어난 웰링턴의 모습은 과거의 시간이 멈춘 듯이 정체된 느낌이라면 서울은 정말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도록 발전한 도시의 느낌이랄까요? 특히 한 골목 건널 때마다 스타벅스가 있는 게 웃기기도 하고 신기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커피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열심히 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였어요. 모두가 사소한 일에도 굉장히 몸을 불사지르면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저도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내려는 성격인지라 한국의 마인드와 잘 맞아떨어졌죠. 한국이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빨리 발전한 것도 이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전 어렵지 않게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잊지 못할 특이한 경험을 하기도 했어요. 전 생활비를 벌기 위해 본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죠. 저는 한강에서 야경을 구경하다가 막차가 끊기기 전 간신히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이 횡할 줄 알았는데 은근히 사람이 많아서 안심하고 탔죠. 웰링턴에서는 늦은 시간 여자 혼자 돌아다니는 게 다소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맞은편에 20대 남자가 만취 상태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핸드폰을 떨어뜨릴 것처럼 간신히 쥐고 있더라고요. 전 속으로 여러 가지 불길한 상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옆에 앉은 사람이 핸드폰을 훔쳐갈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기면서도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심지어 그 남자는 양쪽으로 흔들흔들 하더니 앞으로 넘어지면서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안에 있는 노트북과 태블릿, PC 같은 고가의 전자기기들이 바닥에 엎어진 상황이었죠. 저는 만약에 누군가가 이것들을 훔쳐가더라도 모두 만취한 남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하고 밤늦게 공공장소에서 개인 물건을 흘렸으니까요. 그런데 의외의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만취한 남성의 옆에 앉아있던 청년들이 일어나더니 술 취한 남자를 일으켜서 의자에 앉혀주는 거였어요. 심지어 앉히는 과정에서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마저 떨어뜨렸는데 그들은 그걸 무덤덤하게 주워서 가방에 직접 넣어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방도 잃어버리지 않게 어깨에 대각선으로 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전 이 광경을 보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엔 더 큰 꿍꿍이가 있어서 겉으로 연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제가 살았던 웰링턴의 치안은 상당히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행 가보지 않으셨어도 다들 알 거예요. 이쪽이 얼마나 치안이 안 좋은지 말이에요. 우리는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는 것 자체가 불안 요소입니다. 애초에 그런 귀중품을 가방 밖으로 꺼내두면 소매치기범들에게 이것 좀 가져가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거든요. 심지어 제 지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가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 길거리에서 반지를 빼들었더니
그 사이에 한 도둑이 반지를 가로채 갔습니다. 아마 유튜브에서 이런 CCTV 영상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지 주머니에 지갑을 넣어두면 쥐도 새도 모르게 다가와서 슬쩍 빼가고는 하는 장면 말이죠. 특히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심각합니다. 도둑들이 주로 외국인을 노리는 것이 사실이죠. 여권이나 핸드폰, 지갑, 심지어는 인형고리부터 숙소 카드까지. 정말 돈이 되는 거라면 모조리 훔쳐가는 게 웰링턴의 도둑이에요. 저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왔으니 한국의 그런 모습들이 당초 이해할 수가 없었죠. 처음엔 한국 사람들이 눈이 파란 저를 보고 일부러 보여주기 식으로 행동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식적인 행동이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일들은 제가 카페에서 일하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가식이 아니라는 걸 마치 증명하려는 듯 말이죠.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런 일들 때문에 무척이나 곤란했어요. 자꾸 한국 손님들이 테이블에 지갑이나 핸드폰 등 개인 물품을 두고 어디론가 사라지곤 했거든요. 주문을 하거나 음식을 받으러 올 때도 그들은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뒀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사회생활을 해보는 저는 혹시라도 누군가 그 물건을 훔쳐가서 손님들이 저에게 책임을 물을까 봐 불안했어요. 그래서 매번 그런 것들을 눈여겨봤습니다. 혹시 누가 훔쳐가지는 않을까 말이에요. 하지만 매번 손님들을 감시해야 하는 일들은 저에게 매우 큰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일단 카페 일이 너무 복잡했기 때문에 주문을 받고 음료를 만드는 일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런데 주문을 받으면서 테이블도 봐야 하고 음료수를 만들면서도 테이블을 봐야 하니 머리가 터질 것 같았죠. 너무 힘들어서 힘겹게 구한 아르바이트를 관둘까도 고민할 정도로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카페의 점장님께 이런 속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힘들다고요. 그런데 점장님께서 웃으시면서 말해주시더라고요. 양 그거 전혀 신경 안 써도 돼요. 한국 사람들 그거 아무도 안 훔쳐가. 저는 솔직히 점장님께서 제가 그만둘까 봐 해주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점장님 말이 맞았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남의 물건을 훔치려는 도둑이 한국에는 정말 없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사실 저는 이것 때문에 제가 알고 있던 기본 상식이 모조리 부정당하는 경험을 했어요. 20년 넘게 소매치기가 당연한 세상에서 살아왔으니까요. 뉴질랜드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치안 수준은 정말로 말이 안 돼요. 그냥 한동안 믿기지 않았죠. 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한동안 계속해서 테이블에 신경 썼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몸소 체험한 날이 있었어요. 그날은 제가 홍대에서 친구와 만나 놀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주머니를 뒤적거리다가 지갑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완전 멘붕이었죠. 웰링턴에서도 살면서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던 게 지갑입니다. 제 소장품만큼은 가장 잘 챙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복잡한 홍대 길거리에서 지갑을 떨어뜨렸다니 절망스러웠죠. 지갑 안에는 친구들과의 소중한 사진, 웰링턴에서 가족과 함께 찍었던 사진 등 소중한 추억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아르바이트로 힘들게 구매했던 비싼 명품 지갑이었습니다. 한국 친구가 걱정하지 말라며 다독여 주었지만 도저히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눈물이 나와도 모자랐죠. 그런데 발만 동동 굴리던 그 순간 한 친구가 이게 네 지갑이야 라며 핸드폰을 보여주더군요. 놀랍게도 그녀의 핸드폰 액정에 있는 지갑은 제 지갑이 맞았어요. 어떻게 찾았냐고 하니까 한국에 유명한 중고거래 앱이 있는데 사람들이 길가에서 물건을 주우면 이렇게 분실물 신고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그날 밤 전 제 소중한 지갑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답니다. 한국의 치안도 치안이지만 남의 물건을 자신의 물건처럼 소중하게 대해주는 한국인들의 따스함에 감동받았던 날이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 좋은 기억만 가지고 웰링턴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항버스를 기다리는 줄에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놀랍게도 캐리어만 덩그러니 줄을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이 더욱 웃겼던 게 한국에 처음 온 것 같은 외국인들이 그 모습이 신기한 듯이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몇 개월 지내보면서 이제 그런 광경을 봐도 그저 익숙하더라고요. 뭔가 한국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듯이 살짝 미소를 지으며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공항 음식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리에 사람이 없는 줄 알았지만 테이블에 가까이 다가가 보면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자리를 이미 맡아두었죠. 봐도 신기하고 흥미로운 한국의 분위기입니다. 당시에 웰링턴으로 떠나는 게 아쉬울 정도였어요.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도둑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이 웰링턴에 가면 너무 그리울 것 같더라고요.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여행을 조금만 다녀봐도 세상에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서로 믿지 못하고 스스로를 챙겨야 하는 분위기라서 개인주의가 보편화되어 있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한국인들끼리 굳건한 믿음을 갖고 신뢰도가 무척 높은 것 같아요. 오히려 한국의 치안 수준에 감탄하고 칭찬을 해도 훔쳐가지 않는 게 칭찬받을 일이냐고 역으로 되물어오곤 하죠. 지금은 한국을 떠나온 지 몇 년 되었지만 다시 한국에 돌아가도 그때와 똑같은 분위기일까요? 한국에서 다시금 살아보고 싶네요.